그날도 똑같았다. 남편은 늦게 들어왔고 나는 무덤덤하게 맞았다. 그런데 문득 빨래를 하다가 남편의 와이셔츠에서 낯선 립스틱 자국이 보였다. 연한 핑크색, 내가 절대 바르지 않는 색.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뭐야, 이건. 혹시나 싶어 손에 들고 냄새를 맡았다. 달콤한 향수 냄새가 났다. 남편은 원래 향수를 안 뿌리는 사람이다. 이상했다. 나는 그날 밤 잠든 남편의 휴대폰을 열었다. 패턴 잠금은 바뀌어 있었고 지문 인식은 내 손가락을 피해갔다. 그런데 지문이 뜨는 순간 남편의 손가락을 슬쩍 가져다 대봤다. 화면이 열렸다. 그리고 나는 숨이 멎었다. 첫 화면에 띄워진 메시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자기야, 오늘 그 호텔 다시 가고 싶어. 그 호텔? 나랑 가본 적 없는 호텔이었다. 그 순간 무너지는 소리가 내 안에서 났다. 그리고 그 다음 메시지. 혹시 아내한텐 들킨 거 아니지? 그 여자의 이름은 소희였다. 소희.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오싹했다. 왜냐면 그 이름 어딘가에서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억을 더듬다가 나는 소름이 돋았다. 지난달 남편이랑 저녁 먹으러 갔던 동네 고깃집. 그때 남편이 전화를 받으며 자리를 비웠고 나는 혼자 앉아 있었는데 직원 한 명이 다가와 말했다. 아, 혹시 소희 씨 남편분 맞으시죠? 나는 얼떨결에 웃으며 고개를 저었고 그 직원은 놀란 얼굴로 사과했다. 그날 남편은 돌아와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먹기만 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날부터 모든 게 수상했었다. 핸드폰 안 사진첩엔 흔적이 없었고 메신저 대화도 없었다. 그런데 나는 알았다. 남편이 다른 메신저 앱을 쓰고 있었다는 걸. 바로 그때 숨겨진 폴더를 찾았다. 앱 이름은 하루토. 열자마자 사진이 뜨는데 바닷가에서 셀카 찍은 남편과 여자, 팔짱을 낀 두 사람의 그림자, 그리고 여자의 손가락에 반짝이는 커플링. 정확히 내 결혼 반지랑 똑같은 디자인이었다. 진짜였구나. 너 날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구나.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나는 조용히 핸드폰을 내려놓고 남편 지갑을 열었다. 그리고 거기서 발견했다. 한 장의 호텔 멤버십 카드. 바로 그 호텔이었다. 호텔 멤버십 카드. 고급스러운 로고와 반짝이는 플라스틱. 뒷면엔 사용 내역이 적혀 있었다. 4월 11일, 4월 18일, 4월 26일. 거의 매주 주말마다. 그 날짜들 다 내가 시댁에 다녀온 날이었다. 남편은 일 좀 더 있다 갈게 하고 늦게 왔었다. 내가 없는 그 시간에 적이 있었던 거다. 나는 핸드폰으로 호텔 이름을 검색했고 홈페이지엔 딱 봐도 연인용 패키지들이 가득했다. 와인 플러스 조식 제공, 힐링 스파 커플룸. 이런 것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그대로 차에 올라탔다. 그리고 호텔로 향했다. 도착하자마자 로비로 들어섰다. 저기요. 혹시 이 멤버십 카드로 최근 예약 내역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은 확인해 보더니 물었다. 혹시 김도훈님 되세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직원은 말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오셨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도 예약되어 있습니다. 스위트룸으로요.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내일이었다. 그리고 직원은 덧붙였다. 아, 이번엔 조기 체크인 요청도 있으셨어요. 늘 그 여자분이 먼저 오셔서 기다리시더라고요. 그 여자분. 내 눈이 휘둥그레졌다. 혹시 그 여자분 이름이 소희 씨인가요? 직원이 잠시 머뭇하다가 말했다. 네, 맞아요. 자주 오시거든요. 그 순간 내 안의 모든 참을성이 무너져 내렸다. 그 방 예약자 이름으로 바꾸면 가능할까요? 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예약자 이름 바꾸고 싶습니다. 내 말에 직원은 당황했지만 멤버십 카드와 남편 이름을 보여주자 곧 처리해줬다. 스위트룸 1206호 금요일 오후 3시. 이제 그 방의 주인은 나였다. 나는 근처 커피숍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다. 익명 계정으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다. 불륜 잡는 날 같이 갈 사람? 그리고 짧은 설명 하나를 붙였다. 남편과 그 여자 호텔에 잡혔습니다. 같이 실시간 보실 분. 10분도 안 돼서 참여자가 38명. 댓글은 난리였다. 언니 같이 가요. 캡처해서 친구들한테 돌릴게요. 크크크. 진짜 이혼각이다 드드. 나는 속이 시원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상했다. 그토록 믿었던 사람. 내 청춘을 함께 나눴던 남자. 그가 나 없이 더 환하게 웃고 있었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더 아팠다. 그래도 끝을 보자. 나는 결심했다. 그 방에서 둘이 웃는 모습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본 다음 세상에 다 까발릴 거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퇴근해 와선 라면을 끓이며 말했다. 내일은 회식 있어서 좀 늦어. 너 시댁 안 가도 되니까 푹 쉬어. 회식? 나는 웃음을 삼켰다. 응, 나도 할 일 좀 있어서 나갔다 올게.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나중에 시간 맞으면 영화나 보자. 영화? 그래, 넌 영화 찍게 될 거야. 내가 직접 카메라 들고 찍어줄게. 내 불륜극의 마지막 장면. 금요일, 나는 미리 산 블랙 정장을 입고 작은 카메라 3대를 가방에 챙겼다. 하나는 무선 버튼식 바디캠, 하나는 룸 구석 천장에 붙일 초소형 카메라,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그들의 얼굴을 담을 클로즈업용 핸드캠이었다. 이젠 내가 주인공이다, 김도훈. 내가 호텔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2시 50분. 로비엔 이미 소희가 와 있었다. 짧은 치마, 구두, 그리고 내가 생일 선물로 사줬던 남편의 코트를 입고 있었다. 그 옷, 넌 내 것처럼 입고 있더라. 소희는 프론트에서 1206호 체크인하러 왔어요. 라고 말했지만 직원은 정중하게 고개를 저었다. 죄송하지만 예약자 본인이 와야 입실 가능합니다. 소희는 당황한 얼굴로 뒤돌아봤고 그 순간 내가 등장했다. 제가 예약자예요. 남편 카드로 예약된 방 맞죠? 소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미소 지으며 키카드를 받아들었다. 같이 올라가실래요? 소희는 당황해 입을 다물지 못했다. 엘리베이터 안,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 방 너랑 도훈이 몇 번이나 왔었니? 소희는 대답하지 못했고 내 손은 벌써 바디캠을 켜고 있었다. 1206호 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이 장면 38명이 보고 있다는 거 알아? 소희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 순간 띵 엘리베이터 도착음. 그가 왔다. 남편이었다. 두 손엔 와인과 장미꽃, 그리고 우리 결혼식 때 내가 신었던 구두. 그걸 소희에게 주려고 들고 온 거였다. 문을 열자마자 남편은 말없이 굳었다. 도훈아, 카메라 보이지? 잘 웃어봐.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야. 남편은 굳어 있었다. 소희는 울먹였고 나는 조용히 웃었다. 도훈아, 장미꽃은 내려놔. 이 방은 이제 촬영장이라서. 내 말에 소희는 뒷걸음질 쳤고 남편은 와인병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야, 너 미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대꾸했다. 응, 나 미쳤어. 근데 그건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든 거야. 그날 밤 나는 편집된 영상을 USB에 담아 시댁 단톡방에 보냈다. 제목, 우리 아들 도훈이의 힐링 라이프. 영상은 시작부터 끝까지 소희의 당황한 얼굴, 남편의 꽃다발,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 한 말로 마무리됐다. 이 남자와 15년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가족으로 부르고 있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니? 도훈이 직장 망치고 우리 집안 망신 주고.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어머님, 저는 그냥 진실을 보여드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래도 며느리가 그걸 그렇게 까발리면 되니? 내가 가정을 지킬 생각이 있다면 당장 영상 내리고 조용히 덮어. 나는 비로소 확신했다. 이 사람들은 진실보다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다음 날 남편은 무릎을 꿇고 말했다. 한 번만 봐줘. 실수였어. 내가 널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야.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지갑 속 사진 한 장을 꺼내 그 앞에 던졌다. 우리 아들 6살 생일날 아빠는 일 때문에 못 와? 라며 울던 그 아이 사진. 그럼 그 애한테도 말해줘. 아빠가 실수였다고. 사랑은 했지만 바람은 피웠다고.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다. 그 순간 내 폰에 메시지가 왔다. 김소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습니다. 소희였다. 명예훼손이요? 나는 소희의 문자를 보고 피식 웃었다. 지금 와서 당당하게 피해자 코스프레라니. 하지만 나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변호사를 찾아가 모든 자료를 정리했다. 카메라 영상, 호텔 멤버십, 메시지 캡처, 그리고 호텔 직원의 녹취록까지. 변호사는 놀라며 말했다. 이 정도면 오히려 상대방이 곤란하겠는데요.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덧붙였다. 그리고 추가로 1명 더 고소할 겁니다. 남편이요. 나는 간통죄 폐지 이후에도 가능한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준비했다. 그날 이후 소희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나에게 매달렸다. 제발 회사에만 알리지 마.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나는 웃으며 물었다. 그럼 소희랑은 끝났어.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우연히 남편의 새로운 카카오톡 계정을 발견했다. 대화명 도도훈, 상대방 이름 소랄라. 그 안엔 또 다른 충격이 있었다. 자기야, 얘는 우리 사이 비밀이야. 아내가 눈치 못 채게 해줘.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어린 여자애. 한 3살쯤 되어 보이는 꼬마였다. 메시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우리 민지 아빠 많이 보고 싶대. 나는 폰을 내려놓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설마 도훈이 딸? 내가 몰랐던 진짜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다. 민지,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작고 귀여운 아이. 하지만 도훈이와 똑 닮은 눈매. 나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바라보다가 숨이 턱 막혀왔다. 설마 저 애가 진짜. 그날 밤 나는 핸드폰에 저장된 소희의 번호로 메시지를 보냈다. 그의 도훈이 딸 맞죠? 답이 없었다. 하지만 30분 뒤 뜻밖의 번호로 전화가 왔다. 당신 아내 맞죠?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다. 저 소희 친구인데요. 민지 진짜 도훈 씨 딸 맞아요. 소희 도훈 씨가 책임진다고 해서 낳은 거예요. 심장이 철렁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을 스친 건 남편이 몇 년 전 출장 다녀온다 며 사라졌던 2달이었다. 그때 나는 유산으로 병원에 누워 있었고 도훈은 연락도 되지 않았다. 그럼 그때 시간이 딱 맞았다. 남편은 내가 아이를 잃은 그해 다른 여자에게는 아이를 만들어주고 있었던 거다. 눈물이 났다. 분노가 아니라 모욕감이었다. 나는 침대맡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아이 이름 짓던 낙서, 초음파 사진, 그리고 함께 키우자며 남편이 썼던 손편지.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도훈이었다. 잠깐 얘기 좀 하자. 소희가 애를 데리고 미국 가겠대. 나는 아무 말 없이 폰을 꺼내 민지의 사진을 그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다. 가. 그럼 같이 가. 그 애랑? 뭐? 나는 조용히 말했다. 너는 이제 그 애의 진짜 아빠니까. 나는 내 인생에서 빠질 테니까. 도훈은 그제야 무릎 꿇고 울었다. 하지만 난 이미 결심한 뒤였다. 그리고 다음 날 나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이혼 서류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 청구서도 제출하기 위해서 나는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 끝낼 생각이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찾아왔다. 예고도 없이 아파트 현관 앞에서 두 눈을 붉힌 채로 내가 이혼을 해버리면 우리 손녀는 어떻게 하니? 나는 피식 웃었다. 어머님, 그 손녀 전 몰랐던 존재예요. 그의 어머니가 누군지도 애가 어떻게 생겼는지도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상상도 못할 말을 꺼냈다. 그래도 넌 애 키워봤잖니. 소희는 애 못 키워. 민지 내가 키우면 안 될까? 숨이 턱 막혔다. 남편은 바람을 피웠고 그 바람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를 내가 키우라고. 어머님, 지금 장난하세요? 그때 남편도 들어왔다. 눈 밑은 시커멓고 술 냄새가 났다. 나 이제 정말 끝장이야. 회사에서도 징계 올라오고 소희도 떠났어. 민지는 날 원망하겠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도훈은 바닥에 무릎을 꿇더니 소리쳤다.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민지는 그냥 키워주면 안 돼?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되면.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내게 했던 말을 떠올렸다. 우리 도훈이만 잘 부탁한다. 얘 감정 기복이 심해서 너밖에 못 잡아. 이 가족은 처음부터 나를 도훈이의 관리인으로만 봤던 거다. 아내도 여자로도 아니고. 나는 조용히 일어나 집 문을 열었다. 두 분 이제 나가주세요. 저는 더 이상 이 집에서 당신들 가족의 쓰레기를 치울 생각이 없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쳤다. 너 정말 끝까지 이기적이구나. 민지한테 그 죄책감 안 느껴? 나는 돌아보며 말했다. 죄책감이요? 그건 당신 아들이 느껴야 할 감정 아닌가요? 이혼 서류가 법원에서 최종 확인되던 날, 나는 처음으로 숨이 쉬어지는 기분을 느꼈다. 긴 굴레에서 벗어난 듯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닌 오로지 나로 존재하는 아침이었다. 민지의 얼굴은 가끔 떠올랐다. 그 애가 무슨 죄가 있겠나. 하지만 나는 그 아이의 인생까지 떠안을 만큼 더 이상 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살면서 처음으로 내가 뭘 원하는가 생각하게 됐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보다가 작은 글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너는 너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문장을 보자 눈물이 났다. 도훈은 마지막까지 매달렸지만 그가 붙잡은 건 가정이 아니라 체면이었다. 소희는 결국 민지를 데리고 외국으로 떠났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래도 우리 며느리였던 거 고마웠다.
는 어설픈 말 한마디 남기고 연락을 끊었다. 나는 지금 작은 도시에서 내 이름으로 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지만 지치지 않는다. 왜냐면 이 삶은 내가 내 발로 선택한 삶이기 때문이다. 어느 날 한 손님이 조심스레 물었다. 사장님, 커피 참 따뜻하네요. 비법이 뭐예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인생에서 가장 쓰디쓴 걸 한번 마셔본 사람만이 진짜 따뜻함이 뭔지 알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중얼거렸다. 괜찮아. 지옥도 언젠가는 지나가더라.